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바쁘게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짚어봐야 될 게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이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이 해당 절차는 이제 실제로 공판 기일 정식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예. 이런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갖게 되는 그런 절차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 쟁점들에 대한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증거에 관한 의견을 서로 밝히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 증거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검찰이 제출한 이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피고인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거 등 중 일부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거나 혹은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이런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이야기를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긴 하지만 윤 대통령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형사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경험이 많은 그런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출석 역시도 직접 해서 이 신문 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구속 취소 신문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자체가 좀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입니까? 일단 그동안 이 체포 그리고 구속 재판에 이르기까지 주장했던 내용들이 뭐 총체적으로 결국 주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선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흘러온 절차들은 부적법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장이 발부될 때 당시에 이제 관할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서부지법에서 이 영장을 발부한 건 역시도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구속 그 기간과 관련해서 예. 검찰에서 이제 구속 기소를 할 때 이미 영장상 그 기간 자체가 만료가 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고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현재의 구속 상태가 위협하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를 한 날짜가 만기일보다 더 뒤였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인 건 맞긴 맞아요? 사실 이전까지는 예. 이 부분 이런 논란이 있을까 예상하기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만 예.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해당 규정을 봤을 때는 조금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체포된 날짜가 이제 1월 15일이었고 예. 원래는 이제 10일 동안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1월 24일까지 예. 구속을 할 수가 있었고 다만 이제 구속 기간에서 공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이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위해서 뭐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기록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제출한 그 수사 기록이 접수된 때로부터 해서 다시 이제 반환받기 시간까지 그 기간을 이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는 겁니까? 그럼 또? 그렇다면은 예. 이제 그 기간 동안은 결국에는 구속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네. 이제 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간이라고 정해놨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그런 규정은 세부적인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체포 그리고 구속 과정에서 있었던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의 그 시간들을 빼버리면 다 합쳐도 사실 48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루를 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예정되어 있던 24일보다 하루 늦춰진 25일 사전까지 구속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기소는 26일에 됐으니 부적법한 상태에서의 기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검찰 쪽에서는 해당 그 신문 기일마다 하루씩을 빼야 된다. 혹은 예. 이틀을 빼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결국 만료일은 27일까지였고 그 전에 26일에 기소를 했으니까 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측의 계산법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구속이 진짜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만약에 이 주장 자체가 네.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기간 자체를 넘긴 그런 상태였기 네네.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석방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주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취소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구속 취소 신문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랑은 별개로 구속이 취소가 되든 안 되든 형사 재판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첫 번째 이제 준비 기일이 한번 잡혀 있는 것이고 사실 사안의 뭐 중대성이나 복잡성을 생각했을 때 뭐 한 차례 정도의 준비 기일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구속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기일 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좀 차이가
실무적으로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 구속 같은 경우에는 법원 단계에서 최대한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데 예. 만약이라도 이제 구속이 취소가 돼서 석방된 상태,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 6개월 동안이 구속 기간이라는 문제는 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절차들이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면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준비 기일들이 일단 먼저 맞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는 정식적인 그런 공판 절차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 논점에 대해서 상당히 다투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형사재판과 별개로 오늘은 또 10차 변론기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또 열리기도 하는데 오늘 증인 3명이 나옵니다. 좀 눈여겨보는 인물이 있으세요? 일단 다들 눈여겨보고 있는 증인은 아무래도 홍장원 전 차장인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 당시에 대통령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이나 혹은 유력한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네. 상당히 중요한 진술을 했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예. 답변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탄핵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네. 이제 이후에 조태영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는 그런 답변들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국엔 오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예. 상황입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그 메모 경위와 관련해서 네. 지금 조태영 원장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제 증인신문에 참석을 해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매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주호 경찰청장의 예. 진술이 그 생각보다 더 많이 예, 좀 예. 집중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주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경찰 인력을 운영한 지휘관이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체포 명단을 또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미 수사 단계에서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은 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는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이 조주호 경찰청장이 오늘 진술을 할지 또 어떤 내용의 진술이 있을지를 상당히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주호 경찰청장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을 하다가 이번에 출석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조주호 경찰청장도 그렇고요. 계엄 당일에 국회에 투입된 군이나 경찰 지휘관이 모두 4명인데 지금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입장이 다른 걸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령관들 중에서 우선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면에 지금 박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인원들을 끌어내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당시 이제 서울 경찰청장이었던 김봉식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 기일에서 이런 지시가 없었다라고 또 다시 주장을 해왔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자의 그런 사령관들 혹은 서울경찰청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조주호 경찰청장이 과연 수사기관에서 주장을 했던 것처럼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술을 할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도 지금 출석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는 아무래도 그 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절차나 형식에 있어서 적법했느냐가 주로 관심 질문이 될 텐데 그동안에 한덕수 총리는 적법 절차에 좀 흠결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해왔잖아요. 오늘 좀 어떤 증언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우선은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기에는 비슷한 주장을 그런 진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회나 혹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사실상 간담회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제 과거에 그런 네, 실제 그렇죠. 국무회의와 비교했을 때는 그 실체적인 혹은 절차적인 요건에 있어서 상당히 흠결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단계에서 특별히 피의자로 특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조금 자유롭게 진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그런 진술들을 유지
유지하는 수준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높지 예.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이 부분도 어제 있었는데 이건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윤 대통령 이야기 조금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10차 변론 일정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멀미가 날 것 같아요.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야간 재판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거는 빨리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야간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 추가적인 그런 기일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지금 이 10차 기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은 경우에 2시부터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 기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또 지연을 해서 1시간 조금 늦춰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 점 역시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 일부를 그런 시간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좀 늦춰서 시작을 하더라도 늦게까지 재판을 모두 예. 종결하겠다. 그래서 뭐 이후에 뭐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라든가 혹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한 절차들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다. 신속하게 끝내겠다.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도대로라면 이제 사실상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대로 종결된다면 남아있는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오늘 절차로 종결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증인 신문이야 이제 오늘 끝을 낸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국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질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부여하지 않을까. 그걸 네. 위해서 하루 정도의 기일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뭐 11차 변론 기일에 마무리가 예. 된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기일이 모두 종결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재판관 회의 그러니까 이제 평일을 거쳐서 예.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회의를 하고 또 결국에는 표결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을 정하게 됩니다. 예. 이후에는 뭐 다수의 의견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이제 판결문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일부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반대 의견 혹은 소수 의견의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결적인 그런 판결문이 작성이 되고 또 선고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 8명 중에서 6명이 인용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요. 네. 지금 11차 변론 기일이 잡힌다고 해서 뭐 일정이 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 11차 변론 기일이 잡힌다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면은 기일이 잡히고 일단 종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혹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선고까지는 2주 안에 어쨌든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예.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에 예상을 하는 것처럼 3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선고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네. 중순까지. 네. 뭐 인용되냐 기각되냐. 인용이 된다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고 기각이 된다면 또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되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즉각적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거리한 경우에는 60일 안에 이제 결국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도록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달이네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전망하기로는 만약 3월 중순까지 결론이 난다라고 했을 때 2달 뒤인 뭐 5월 중순 정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에 출석을 했어요. 어떤 게 쟁점이었습니까? 일단 5가지의 그 탄핵 사유를 국회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중에 하나는 이 계엄 사태에 있어서 일단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의 내란이라고 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공모 그리고 뭐 묵인 방조가 있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 이후에 이제 국회가 추천한 헌재 그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를 했다. 또 그밖에 여러 특검법을 거부했다는 것. 예.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국회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쟁점들이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일 당시에 이 탄핵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이제 정족수가 예. 뭐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대통령과 비슷하게 판단을 해서 예. 200석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어제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추가 변론기일 없이 종료가 됐고요. 헌재가 또 이 국회 측이 요청한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런 의도가 이제 좀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 빨리 끝내겠다 이런 의도로 좀 풀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의사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회 측에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형사 사건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검찰 예. 측에다가 송부해달라는 그런 촉탁을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는데 검찰 쪽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 자료까지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기일을 조금 더 연장을 하게 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신문 필요성도 그리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긴 했겠지만 예.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또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의 쟁점 그리고 절차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론은 하루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이럴 거면은 왜 54일이나 끌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물론 재판이 조금 시간이 더 예. 지연된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실제로 지금 행정 공백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왔던 내용.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 대통령의 탄핵 사건, 그 탄핵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는 먼저 서둘러야 되는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맞지 않았나. 네. 물론 총리에 대한 그런 탄핵 심판도 길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국정 공백이 있긴 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그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종국적인 그런 국정 공백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선결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충분히 좀 일리가 있지 않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조심스럽지만 가장 어떻게 어려운 생각을-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예상을 예. 하십니까? 네, 이 부분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어떻게 나올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측을 바로 하기보다는 일단 각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계엄 당시에 뭐 이런 계엄에 대해서 공모했다, 뭐 묵인했다, 방조했다 이런 주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방조라고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하는데 네. 이것을 실제 그런 결과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뭐 헌법상 법률상 중대한 위반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밖에 뭐 후보자 임명 거부라든가 혹은 예. 특별법에 대한 거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이런 부작위 그러니까 뭐 임명 거부에 대한 그 부작위에 대해서도 물론 국회에서 선출한 그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는 보지만 예. 이 여기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그것을 아. 탄핵에 이를 정도까지 중대한 문제인가라고 예.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거부권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일단은 뭐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또 법률상 헌법상 거부권을 규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제2 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마찬가지로 좀 탄핵까지 이루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의결 종족수 논란이야 또 이제 법률적인 문제 판단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네.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언제 나올지 이 부분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자동으로 연장한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입니다. 이거 취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예. 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해져 있는 6년의 임기를 마칠 즈음해서 이런 탄핵 심판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예. 있을 때 만약 뭐 심리가 지연이 된다거나 혹은 절차들이 복잡해서 이 탄핵 심판에 참여를 했던 재판관들이 결국에는 임기 끝이 나고 나서야 또 새로운 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나서야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이 6년이라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임기를 특별한 경우에 이 연장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법률안을 일단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건 헌법재판소법을 바꾼다는 겁니까?
네, 일단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기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임기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다라고는 규정되어 있지만은 과연 이것을 법률로 연장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규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논란이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당 측에서도 이거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의도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헌재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비판점은 일단 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네네. 변호사로서 사실 뭐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는 네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기상 그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현재 이제 4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어 있는 임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재판관들의 임기 안에 이 탄핵 심판이 종료가 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것은 뭐 실제로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탄핵 심판들을 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재판관들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결국에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목표 삼아서 이런 법률안을 결국 만드는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법상의 규정과도 사실 조금 불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정치적인 의도는 알겠는데 일단 법에는 상위법 우선 범칙이 있고요. 헌법이라는 거는 법헌의 법법자를 써서 법 중의 법이니까 여기를 이게 하위법들이 어긋나면 안 되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국회 문턱을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이게 만에 하나라도 적용될 가능성은 얼마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근데 이 법률안이 만약에 이제 국회 의결을 일단 거쳐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최고단 대행이 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 법률안 자체는 이제 헌법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재의결을 요구할 만한 그런 명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재의결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소모되는 시간이라든가 혹은 재의결을 했을 때 이제 그 의결 요건들을 다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탄핵 심판을 두고 여야의 공방 그리고 뭐 재판소 외부의 어떤 여론도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또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뭐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기도 했었고 또 일각에서는 뭐 재판관의 성향이라든가 혹은 과거의 그런 이력들을 문제 삼아서 뭐 여론들이 상당히 좀 발생을 한 지점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탄핵 심판의 사건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도 이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런 비판이나 혹은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이런 절차적인 문제나 혹은 결론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여론과는 상관없이 결국 사안의 내용들을 법과 그리고 헌법에 비추어 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헌법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